먼저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영자이고 66살입니다. 좁은 병실에 앉아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평생 한 번도 내가 이런 곳에 혼자 누워 외아들을 기다리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벼운 뇌졸중으로 입원했고 의사는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입원하는 날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고 일이 많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3일째 제 옆 침대는 환자가 2번이나 바뀌었고 모두 가족이 와서 돌봐줍니다. 저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묻습니다. 왜 아직 가족이 안 오셨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바쁘다고만 답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비틀리고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며 늙으면 곁에 앉아 말동무가 되어주길 바랐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가 아이를 불러 수건을 부탁하면 몇 분도 안 되온 가족이 몰려와 변기를 들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땀을 닦아줍니다. 저는 벽을 향해 누워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그 순간 누군가 손을 잡아주길 얼마나 바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약을 나누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제 태수 씨를 본 것 같아요. 어디론가 가는 것 같던데 여기엔 없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간호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만 머릿속엔 믿고 싶지 않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왜 안부 전화조차 한 통 없는 걸까? 5째 날 의사에게 퇴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 상태가 불안정하니 가족이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쓴웃음 지으며 가족이 바쁘고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답했습니다. 의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병원비를 계산하고 모든 내역을 수첩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 수첩은 항상 가지고 다니며 약값, 수액, 비타민 한 알까지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양심이 남아있다면 이 기록을 보고 엄마가 어떻게 혼자였는지 알게 되길 바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남겨준 작은 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이 떨리는 채로 병원에서의 날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지면 과연 그는 놀라기라도 할까? 내가 모든 것을 남겨주면 그는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영원히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되찾아 내 몫으로 지키면 그는 여전히 무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복수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구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충격적인 짧은 문장. 그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를 버렸다. 퇴원한 지 이틀째 순옥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군시장에 자주 다녀서 동네 소문에 밝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얼마 전에 시내에서 아드님을 봤어요. 저는 놀라서 어디서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옥은 딸과 며칠 바다에 다녀왔는데 태수가 아내와 장모를 데리고 바닷가 리조트에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아주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사진도 많이 찍고.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해서 가까이 가봤는데 정말 영자씨 아들이더라고요. 왜 같이 안 가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누군가 심장을 꽉 쥐는 것 같았습니다. 더 묻지 않고 어색하게 웃어넘겼습니다. 순옥이 돌아간 뒤 저는 주저앉아 손을 떨었습니다. 바다에 갈 시간, 장모를 챙길 시간은 있으면서 내가 병원에 있을 땐 바쁘다며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겁니다. 눈을 감고 그가 전화로 했던 한마디가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쉬세요. 저 정말 바빠요. 알고 보니 그는 바쁜 게 아니라 외가와 놀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나는 이제 남인가? 라는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당에 나가 낡은 주택을 바라봤습니다. 벽돌 하나, 문짝 하나마다 남편의 손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을 짓기 위해 시골 땅을 팔아 돈을 모았고 태수가 편히 살라고 밤새 자전거로 쌀을 팔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저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밤이 되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그 차가운 목소리가 결혼식 날 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누구와 결혼하든 외가가 덕을 봐야지. 그때는 흘려들었지만 이제 보니 그 여자가 하나씩 다 장악해 갔습니다. 이제 태수 집안의 돈은 며느리가 모두 관리합니다. 명절에 시골에 와도 며느리는 거의 들르지 않고 늘 바쁘다며 친정으로 갑니다. 저는 제 가족 안에서도 남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은 태수가 무미건조하게 전화해서 엄마, 필요한 거 있어요? 라고 묻길래 저는 입술을 깨물며 없어. 엄마는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그는 네, 라는 말만 남기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원비 내역이 적힌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 그가 이 수첩을 읽는 날이 올까?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제사상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향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마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영자야, 당신이 모든 걸 지켜야 해. 향이 다 타고 나자 제 안에 결심이 솟구쳤습니다. 더는 여기 앉아 아들에게 무시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피부치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해야 했습니다. 충격적인 짧은 문장. 알고 보니 내 살과 피는 남이었다. 그날 밤 향을 피운 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류를 정리하고 장롱에서 집문서와 이 집 소유권 증서를 모두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며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은 당신 명의로 해. 나중에 필요할 때 꼭 지켜. 나는 이 집을 20년 동안 한 번도 팔 생각 없이 지켜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더 이상 이 집이 나를 무시하는 공간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조용히 군청에 가서 서류를 준비했다. 직원이 물었다. 정말 확실하십니까? 팔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거짓말했다. 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해서요. 팔아야 편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모든 서류는 내가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순식간에 끝났다. 구매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바로 혜진 씨, 예전에 남편과 함께 사업하던 친구였다. 그는 나를 몇 초간 조용히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돈은 꼭 본인만을 위해 쓰세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아들까지도. 나는 쓴웃음을 짓고 조용히 서명했다. 한 달 만에 그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었다.
나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돈을 손에 쥐었다. 그 돈을 은행에 넣고 내 이름으로 3개의 적금 통장을 따로 만들었다. 태수에게도 친척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집을 찾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 좁은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외곽을 돌며 결국 오래 비어있던 한 저택 앞에 멈췄다. 넓은 정원, 하얀 담, 파란색으로 칠한 문. 중개인은 주인이 해외로 나가 급히 팔고 싶어 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저택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나는 말없이 종이를 바라봤다. 내가 옛 인생의 한 부분을 완전히 잘라냈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짐을 싸며 나는 손을 떨며 한 벌 한 벌 옷과 남편의 사진을 포장했다. 옛집 벽에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가 떠올랐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마음이 단단해졌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영자 씨가 왜 집을 급히 팔았대? 새 저택으로 이사 간다더라. 나는 그냥 웃었다. 나이도 들고 조용한 데가 좋아서요. 아무도 내가 스스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그것이 무심한 아들에게 보내는 경고임도.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집을 판 그 순간부터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걸 알았다. 나는 속삭였다. 태수야, 이제 내가 이 진실과 마주해야 해. 충격적인 한 줄. 나는 집을 팔았지만 그 애는 전혀 몰랐다. 찜통 같던 어느 아침, 새 저택 대문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살짝 커튼을 걷고 내다봤다. 태수가 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뒤따라 아내와 시어머니도 보였다. 손에는 이것저것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잠시 뒤 옛집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그들이 어리둥절해하며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모습을 상상했다. 역시 얼마 후 이웃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다. 웃으며 말했다. 영자 씨, 태수랑 며느리가 왔는데 안 보인다네요. 내가 집 팔고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연달아 물었다. 나는 미소만 지으며 조용히 답했다. 응, 나 외곽 저택으로 이사 갔어. 그날 점심, 태수는 새 주소를 알아내 찾아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오며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말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옛집은요? 목소리가 떨리고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가 팔았단다. 태수는 눈을 크게 떴다. 판다고 왜 내게 상의도 안 해요? 왜 혼자 결정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집은 엄마 이름이야. 엄마 권리야. 내가 원하면 여기서 살아. 싫으면 말고. 며느리는 뒤에서 얼굴이 새파랗고 시어머니는 얼어붙은 채 입술만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대문을 활짝 열어 밟고 넓은 저택을 보여줬다. 여기가 새 집이야. 살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 태수는 둘러보며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엄마, 이 집 엄마가 산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돈으로. 처음으로 나는 내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봤다. 자신이 밀려나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고 아무도 자기 의견을 묻지 않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를 우려내 컵에 따랐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질투를 감추지 못했다. 그 눈빛에는 이 늙은 여자가 어디서 이런 돈을 구했지? 라는 의문이 가득했다. 하지만 차마 묻지 못하고 입술만 꾹 다물었다. 해가 질 무렵 셋이 멍하니 거실에 앉아있을 때 나는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다. 옛집은 더 이상 없어. 이제부터 여기가 유일한 집이야. 살 사람은 살고 나갈 사람은 나가.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이 저택은 오직 내 이름만 적혀 있다. 충격적인 한 줄.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저택으로 이사 온 뒤 집안 분위기는 늘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수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니고 말도 신중하게 했다. 시어머니는 몇 번만 오고 올 때마다 내 약점을 찾으려는 듯 이리저리 살폈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속으로는 분해하지만 모든 서류가 내 이름이기에 감히 말도 못한다는 걸. 나는 침묵을 지키며 관찰만 했다. 집안 생활비, 식사부터 전기세까지 모두 내가 냈다. 태수에게는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가 돈을 내겠다고 해도 나는 무심하게 거절했다. 내 돈은 내 가족 먹여 살리는 데 써.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태수는 그 말에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다. 넓고 밝은 저택에는 손님들이 와서 연신 감탄했다. 영자씨, 늙어도 이렇게 호화롭게 사시네. 정말 부럽다. 나는 그냥 웃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태수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얘지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며느리는 점점 더 눈치를 보며 의존하게 되었다. 무엇을 하든 내 생각을 살피고 돈을 쓰려면 먼저 내 눈치를 봤다. 나는 일부러 각 방의 주 열쇠는 내가 갖고 며느리에게는 몇 개 빠진 열쇠만 따로 줬다. 이 집이 내 집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길 바랐다. 부부가 싸우는 일도 많아졌다. 나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밖에서 듣기만 했다. 어느 날 태수가 소리쳤다. 여긴 내 집도 아니고 뭐든 엄마가 결정하잖아. 내가 어떻게 참아. 나는 쓴웃음만 지었다. 그는 못 참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거기서 살았다. 달리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나는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이 집엔 방이 많지만 주인은 딱 한 명뿐이야. 식탁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태수의 아내는 고개를 푹 숙였고 태수는 입술을 꽉 물었다. 나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칼처럼 꽂힌다는 걸 알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말이었다. 이렇게 넓은 저택인데도 집안 누구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모두가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눈빛과 말 한마디마저 경계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다. 나 역시 병원에서 누워 오랫동안 가족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충격적인 짧은 한마디, 이 집에선 모든 시선이 경계심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가서 어느 늦은 밤 나는 태수를 개인 방으로 불렀다. 태수는 머뭇거리며 아내를 힐끗 쳐다보고서야 들어왔다. 나는 문을 닫고 의자에 반드시 앉았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태수야, 한 가지만 묻자. 넌 누가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니? 태수는 깜짝 놀라며 더듬거렸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제 엄마죠. 나는 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확신하니? 너를 키우고 밤새 옷을 지어주고 학비를 벌어온 사람은 나야. 그런데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넌 어디 있었니? 넌 누구를 챙겼니? 태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만약 내가 또 쓰러진다면 누가 침대 곁에 있을까? 내가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바쁘겠지.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말을 끊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단 말 하지 마.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거야. 너도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지만 명심해. 나를 남처럼 여기지 마.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태수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았다. 처음으로 태수는 내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등을 돌려 문을 열고 나갔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심장이 요동쳤지만 표정은 태연했다. 내가 방금 한 말이 태수에게 칼처럼 꽂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도려내지 않으면 그 마음속의 곪은 상처는 더 퍼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다. 복도에서 아들의 발소리가 오가다 이내 조용해졌다. 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한때 내 자랑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엄마에게 나는 더 이상 내 짐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충격적인 짧은 한마디,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짐이 아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저택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데 대문이 갑자기 열렸다. 태수의 장모, 즉 사돈이 환한 얼굴로 들어왔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소리쳤다. 영자 씨, 나이 들어서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옛집 팔고 이 저택을 산 건 뭐 하자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빗자루를 세우고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집을 판 것도, 이 집을 산 것도 내 의지야. 누구한테 설명해야 할 필요 없어. 그녀는 다가오며 날카롭게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딸이 곤란해지잖아요. 이 재산은 결국 누가 가져가요? 아니면 다 무덤까지 가져가시려는 거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당신이 간섭할 권리 없어. 태수와 그의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오다 그 광경을 보고는 대문 밖에서 얼어붙었다. 태수의 아내는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고 태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있었다. 사돈은 멈추지 않고 계속 비난했다. 태수를 키울 수 있었던 것도 내 딸 덕분이죠. 외가가 없었으면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상한 척하지 마세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제 그만하시죠? 나는 고상한 척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이 집에서 나는 주인입니다. 당신은 그 선을 넘을 수 없어요. 마당은 조용해졌고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며느리는 떨며 어머니를 끌어내려 했지만 사돈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두고 봐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나는 화내지 않고 대문을 열어 밖을 가리켰다. 이제 돌아가세요. 오늘은 들어올 수 있었지만 다음엔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구두 굽소리가 마당에 메아리 쳤다. 나는 안으로 들어와 태수를 바라봤다. 태수는 내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짐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마음에는 차가운 생각 하나만 떠올랐다. 이제부터 그 여자를 문 앞에서 막아야겠다고. 충격적인 짧은 한마디,
나는 그 여자를 문 앞에서 막았다. 그날 이후로 사도는 나를 더 미워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집안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결국 일은 터지고 말았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내 방에 들어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큰돈을 가지고 있다는 말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나는 태수를 오래 바라보다가 되물었다. 어떤 돈 말이니? 태수는 침을 삼키며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집 한 돈이요. 엄마, 어디에 두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왜 궁금해하니? 그건 내 돈이야. 태수는 입술을 깨물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나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숨길 게 뭐 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태수 앞에 놓았다. 이건 예금 통장이야. 하지만 넌 손도 못 댈 거야.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 봉인해뒀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변호사가 처리할 거야. 너는 부탁하지도 마. 태수의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렸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태수가 화가 난 걸 알았지만 감히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았다. 며느리는 며칠 뒤 몰래 나를 찾아와 달콤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왜 그렇게 큰 돈을 갖고 계세요? 우리 부부에게 좀 나눠주셔서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돈은 그저 기다리며 누리기만 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내 미래나 걱정해라. 그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 떠나버렸다. 나는 복도에서 그 아이가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실패한 자의 한숨처럼 길게 이어졌다. 다음 날, 나는 모든 서류를 남편의 오랜 친구인 변호사 혜진에게 가져갔다. 그는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당신 돈은 당신이 결정해야죠.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맡기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나는 미리 한수 앞을 막아 그들이 나를 몰아붙일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저녁에 나는 수첩을 펴고 한 줄을 더 적었다. 내 돈, 그 아이는 절대 손댈 수 없다. 충격적인 짧은 문장. 내 돈, 그 아이는 절대 손댈 수 없다. 돈 문제를 알게 된 이후로 내 며느리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를 피해 다녔고 나를 볼 때마다 얼굴이 무거웠다. 하지만 점점 태도가 바뀌어 평소와 다르게 다정하고 달콤하게 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레모네이드 한 잔을 들고 나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시원하게 한 잔 하세요. 요즘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나는 힐끗 바라보고 받지 않으며 말했다. 고마워. 어머니는 안 목말라.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더 이상 자연스러움을 찾을 수 없었고 대신 계산하는 기색이 보였다. 며칠 후 며느리는 거실에서 내 옆에 앉아 건강을 묻는 척하다가 천천히 한마디를 꺼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 쓸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찻잔을 탁소리 나게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놀라서 입술을 깨물며 더듬거렸다. 저 그냥 미리 걱정돼서요. 나이 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나는 씁쓸하게 웃고 대답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분명했다. 이 변화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먼 미래를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마당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엄마, 내가 물어봤는데 아직 아무 말도 안 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나는 어둠 속에 가만히 서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꽂히는 것을 들었다. 나는 나가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태수는 여전히 어색하고 갈팡질팡했다. 나는 그가 아내 말을 많이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내 옆에 앉아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나는 그 아이의 눈에서 무력감을 보았지만 더 이상 손을 내밀고 싶지 않았다. 이제 이 저택에서의 싸움은 나와 사돈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도 판에 뛰어들었음을 나는 알았다. 충격적인 짧은 문장. 내 며느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시내 집에서 가져온 오래된 나무장을 정리하다가 비밀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를 열자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나왔다. 벌써 20년이 넘었다. 내 심장이 조여들었다. 누렇게 바른 종이에 떨리는 글씨지만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영자야, 언젠가 아들이 등을 돌리면 내가 모든 걸 지켜야 한다. 자신 외엔 아무도 믿지 마라. 우리 평생의 노력이 남의 손에 넘어가게 두지 마라. 나는 주저앉아 눈물이 뚝뚝 흘렀다. 남편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태수가 자신의 핏줄임을 알면서도 사람이 쉽게 휘둘릴 수 있음을 알았다. 그 편지는 이미 떠난 이가 남긴 명령처럼 느껴졌다. 나는 몇 번이고 읽으며 마음이 파도처럼 요동쳤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상처의 바늘처럼 박혔다. 나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순간부터 내게 힘이 더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나는 행동을 시작했다. 업자를 불러 저택 전체를 수리했다. 벽을 다시 칠하고 유리문을 바꾸고 새 자물쇠를 달았다. 모든 영수증과 계약서에는 내 이름만 올렸다. 태수가 끼어들려 하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필요 없어. 여기는 엄마 집이야. 넌 그냥 살기만 해. 신경 쓰지 마. 그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며느리는 여전히 억지로 웃었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번뜩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싸늘해졌다. 며칠 뒤 태수가 무심코 불평했다. 엄마는 뭐든 제 의견도 안 물어보고 하시네요. 저만 소외된 것 같아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맞아. 넌 한 번도 안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그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밤이 되자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다. 나는 속삭였다. 걱정 마요. 나는 당신 편에 서기로 했어요. 우리가 일군 것을 지킬 거예요. 어둠 속에서 향불이 가볍게 흔들렸다. 마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충격적인 짧은 문장. 나는 떠난 이와 함께 서기를 택했다.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문을 두드리는 급한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자 사돈이 우비를 입고 서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예의도 없이 그녀는 곧장 들어와 가방을 소파에 내던졌다. 영자씨, 다 혼자 껴안으려고? 집도 이렇게 크고 돈도 이렇게 많은데 다 지키고 죽으면 누구한테 남겨? 나는 문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 일이다.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녀는 비웃으며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똑똑한 줄 알지? 내가 말해두지. 내 딸이 태수를 압박하게 만들 거야. 그때가 되면 자물쇠를 몇 개나 달아도 못 지켜.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당신이 그런다면 나는 끊어낼 거야. 불효한 자식은 필요 없어. 내 말은 칼날 같았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다. 말은 잘하네. 두고 봐. 나는 포기 안 해. 태수가 위에서 내려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말했다. 엄마, 장모님, 그만 싸우세요. 그는 나를 보고 다시 장모를 바라보며 마치 두 갈래로 찢긴 사람 같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다. 나는 그 비겁함이 분명히 보였다. 볼수록 내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았다. 사돈이 돌아간 뒤 나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렸고 내 심장 소리와 어우러졌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 폭풍은 아직 남았다. 나는 일어나 수첩에 한 줄을 더 썼다. 그가 배신하면 나는 단호하게 나설 것이다. 충격적인 한마디, 만약 그가 배신하면 나는 끊어낼 것이다. 무더운 어느 한낮, 나는 서재에 앉아 있다가 부엌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나가보았고 태수와 그의 아내가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 며느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크게 소리쳤다. 당신은 항상 엄마 편이야. 돈이든 뭐든 다 엄마가 결정하지. 그럼 내가 여기서 사는 의미가 뭐야? 태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여기는 엄마 집이야. 너는 뭘 원해? 엄마가 허락 안 하면 나도 못해.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나를 피하는 눈길이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계단에 서서 내려다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겉으로는 나를 두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력함을 감추기 위한 말이었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문 밖으로 나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반드시 올 것을 알았다. 과연 잠시 후 그녀가 성난 얼굴로 찾아왔다. 인사도 없이 곧장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영자 씨, 난 더는 못 참겠어요. 우리 딸 여기서 죄수처럼 살아요.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나는 가만히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여기서 사는 건 본인 의지예요. 원하지 않으면 나가도 됩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소리쳤다. 영자 씨, 언제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도 많은데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은 내 거예요. 그 후에는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걸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태수는 얼어붙은 채 서 있고 그의 아내는 친정엄마 뒤에 숨었으며 시어머니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한 걸음 더 공지로 몰아넣었음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건 대결임을 깨달았다. 내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한마디, 차라리 혼자가 낫지,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다음 날 아침, 나는 먼저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태수를 서재로 불러 3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별장 매매 계약서, 예금 통장, 그리고 혜진 변호사와 작성한 약정서였다. 태수는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왜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알아야 하니까. 이 모든 건 내 거야. 넌 그냥 얹어 사는 거다.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너랑 내 아내가 뒤에서 뭘 꾸미는지. 태수는 떨며 말했다. 엄마,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탁자를 3개 내리쳤다. 변명하지 마. 내가 아내랑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들었어. 다 계산하고 있더라. 하지만 분명히 말한다. 절대 손도 대지 마.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나는 그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이어 말했다. 지금부터 여기서 살고 싶으면 내 규칙을 따라야 해. 망설이면 바로 내쫓을 거야. 처음으로 그는 완전히 침묵했다.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내가 정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그 부부가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며느리가 말했다. 당신은 너무 소심해. 계속 밀려만 가잖아. 태수가 쏘아붙였다. 내가 쉬울 줄 알아?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건드렸다간 다 잃어. 나는 밖에서 그 말을 다 들었다. 마음이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다만 내 선택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늦은 밤, 나는 수첩을 열고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들은 이제 내 집에 갇힌 신세다. 충격적인 한마디, 그들은 이제 내 집의 손님일 뿐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대문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문이 열리고 키 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나는 즉시 혜진 변호사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와 인사한 뒤 엄숙하게 말했다. 영자님, 방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사무실에 연락해 영자님의 예금 통장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제 생각엔 며느리 쪽 같습니다. 나는 의자 손잡이를 꼭 쥐고 심장이 덜컥했지만 겉으론 태연하게 말했다.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혜진 변호사가 대답했다. 제가 다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 창문 너머로 태수와 그의 아내가 숨어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이 들었음을 확신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엌으로 들어갔다. 변호사가 돌아간 뒤 나는 둘을 불렀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단호하게 말했다. 잘 들어. 모든 서류와 재산은 이미 보호받고 있다. 누가 몰래 캐내려 하면 즉시 이 집에서 내쫓을 것이다. 태수는 놀라서 말했다. 엄마, 정말 저를 내쫓을 거예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배신하면 나는 바로 행동할 거다. 피 한 방울 섞였다 해도 못 구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눈이 빨개졌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태수도 몇 마디 더듬다 이내 입을 다물었다. 밤이 되어 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정원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그럴수록 그들도 더 위험해질 것임을 알았다.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달려들 것이다. 나는 준비해야 한다. 충격적인 한마디, 배신하면 나는 바로 내쫓는다. 어느 날 아침, 집안이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부엌에 내려가 보니 아침밥이 그대로였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태수는 식탁에 앉아 두 손에 머리를 묶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얼굴이 부어오르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냉정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태수가 고개를 들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내가 따로 나가서 살고 싶대요. 여기선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답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 나는 잡지 않는다. 며느리는 놀라서 내 대답을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나가면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여기서 살되 내 규칙을 따라. 싫으면 알아서 해. 태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결심하면 물러설 길이 없음을 알았다. 그날 오후 나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영자 씨, 애들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산 안 나누면 이 일 다 친척들에게 알릴 거예요. 두고 봐요. 체면이 남겠나.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이든 내가 무엇을 더 잃을 게 있겠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녀가 미친 듯이 화가 난 걸 알았지만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마당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내려다봤다. 태수가 몰래 전화를 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여자가 자꾸 나를 몰아붙여. 나는 엄마에게 대들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내 심장이 조여왔지만 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 아이가 두 갈래 길에 서 있다는 걸 알았다. 내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나는 다시 책상으로 가서 수첩을 꺼내 한 줄을 더 적었다. 만약 그 아이가 아내를 선택하면 나는 주저없이 손을 놓겠다. 충격적인 짧은 문장. 아내를 선택하면 나는 손을 놓겠다. 다음 날 오후, 태수가 나를 거실로 불렀다. 그는 이미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her숙했으며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옆에 서서 간절하면서도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태수가 입을 열었다. 우리 결정했어요. 이 별장을 우리 부부 명의로 바꿔주세요. 엄마는 여기 계속 계셔도 되지만 서류는 우리 이름이어야 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메마른 소리로 방 안을 울렸다. 정말 웃기네. 내가 돈 내고 샀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빼앗으려 해? 너희는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니? 며느리가 끼어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뭘 그렇게 붙잡고 계세요? 우리한테 맡기세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결국 우리가 다 누릴 텐데 뭐가 달라요? 나는 벌떡 일어나 탁자를 3개 내리쳤다. 달라.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은 내 거야. 꿈도 꾸지 마.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발 너무 심하게 굴지 마세요. 나 정말 힘들어요.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힘들다고? 힘든 건 내가 병상에 누워서 아들을 기다릴 때 텅 빈 공간만 보였을 때야. 힘든 건 내가 장모랑 여행 가고 나는 병원에서 외롭게 떨고 있었을 때야. 그 고통, 기억나니?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당신, 더 말해. 저분을 밀어붙여.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완전히 기가 꺾인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만약 또다시 이런 요구를 하면 나는 너희 둘을 당장 내쫓을 거다. 이 집에는 탐욕스러운 사람의 자리가 없어. 공기는 고요했다. 그의 아내는 입술을 깨물고 태수를 끌고 2층으로 올라갔다. 나만 텅 빈 거실에 남겨졌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열어 이렇게 적었다. 그들이 내 것을 빼앗으려 한 날 나는 양보하지 않았다. 충격적인 짧은 문장. 그들이 내 손에서 다 빼앗으려 한다. 그날 이후 나는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역시나 며칠 후 사돈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낯선 남자 2명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하얀 셔츠를 입고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명예 이전 절차를 상담하러 왔습니다. 동의만 해주시면 모든 일이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나는 단정히 앉아 천천히 차를 따랐다. 돌아가세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사돈이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다. 영자씨, 고집 그만 부려. 평생 붙잡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이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야? 애들한테 넘겨. 나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기는 당신이 낯선 사람 데리고 와서 사기칠 곳이 아니야. 남자 2명은 당황해서 서둘러 일어났다. 사돈은 얼굴이 시뻘개져 이를 악물며 말했다. 당신 후회할 거야. 절대 이 재산 위에서 편히 못 앉아 있을 줄 알아. 나는 앞으로 나가 대문을 활짝 열었다. 나가. 앞으로 한 번이라도 다시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녀는 분노에 떨었지만 결국 물러났다. 태수와 그의 아내는 2층에 숨어 아래를 내려다봤다. 나는 태수의 당황한 얼굴을 똑똑히 보았고 며느리는 분노에 치를 떨며 굴욕을 삼키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긴 한 줄을 수첩에 적었다. 그들이 외부 사람까지 끌어와서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굴욕을 당하느니 전쟁터에서 살겠다. 충격적인 짧은 문장. 나는 싸우겠다. 절대 고개 숙이지 않는다. 사돈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건 이후 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태수는 말수가 줄어 집안의 유령처럼 지냈다. 그러나 며느리는 달라졌다. 갑자기 나에게 유난히 공손하고 착한 척하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내 방에 들어와 뜨거운 죽을 내밀었다. 엄마, 속 따뜻하게 드세요. 제가 끓였어요. 나는 힐끗 보고 젓가락을 대지 않은 채 말했다. 거기 두고 나가.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그릇을 내려놓고 나갔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효심이 아니라 계산을 읽었다. 그날 오후 태수가 조용히 내 곁에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제발 우리 아내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외가 쪽에서 압박이 심해요.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아빠?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너도 압박 때문에 병문안도 안 온 거냐? 태수는 침묵했고 눈이 붉어졌다. 밤이 되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영자씨, 집을 아들에게 명의에 이전하세요. 일이 더 커지지 않게. 나는 바로 물었다. 누가 시켜서 전화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끊었다. 나는 곧 그들이 사람을 시켜 협박을 시작했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서랍을 뒤져 남편이 남긴 편지를 꺼내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다. 한 줄 한 줄이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나는 속삭였다. 걱정 마요. 온 세상을 적으로 돌려도 나는 물러서지 않아요. 나는 수첩에 또 적었다. 그들이 방법을 바꿔도 나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다. 충격적인 짧은 문장. 그들이 어둠 속에서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내가 막 창문을 닫으려는데 뒷문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다가갔다.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고 낯선 두 사람이 자물쇠를 따려 하고 있었다. 나는 소리치지 않고 침착하게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분 뒤 그는 바로 동네 경비를 불러왔다. 두 사람은 도망치기도 전에 붙잡혔다. 경찰이 데려갈 때 나는 그중 한 명이 예전에 사돈과 함께 왔던 남자임을 알아보았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은 집안에 퍼졌다. 태수는 충격에 빠진 듯 앉아 있었고 그의 아내는 벌벌 떨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나와서 또렷하게 말했다. 잘 들어.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누구든 또 다시 장난을 부리려 든다면 나는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이 그렇게까지 무모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말 몰랐어요. 나는 말을 끊었다. 무슨 생각이든 내 속에만 간직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다. 태수가 다가오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번지게 하면 안 됐는데. 나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왔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이미 늦었어. 오늘 내가 무너졌다면 모든 걸 잃었을 거다. 나는 강해져야 해.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날 밤 나는 수첩을 펼쳐 긴 한 줄을 적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단호했다. 그들은 내 집 자물쇠를 부쉈지만 나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다. 충격적인 짧은 문장. 그들은 밤에 내 집 자물쇠를 부쉈다. 낯선 사람이 잡힌 뒤 저택은 긴장감에 휩싸인 침묵에 빠졌다. 며느리는 나를 피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태수는 초췌해져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힘겹게 걸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내 방에 들어와 깊게 꺼진 눈으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가족을 지키지 못했고 아내와 처가 식구들 때문에 어머니를 이 소용돌이에 끌어들였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벌을 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태수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한 번 배신을 당하면 나는 다시는 온전히 믿지 않을 거야. 명심해라. 그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캐리어를 들고 대문을 나섰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바라보기만 했고 막지 않았다. 그녀는 원한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서며 언젠가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 판에서 내가 이겼음을 알았다. 적어도 이 저택 안에서는. 저녁이 되어 나는 남편의 제단에 향을 피웠다.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고 나는 속삭였다. 여보, 보셨죠? 나는 모든 걸 지켜냈어요. 하지만 그 대신 평온을 잃었어요. 나는 수첩을 펴서 마지막 한 줄을 썼다.
나는 복수했지만 이 마음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충격적인 짧은 문장. 나는 재산을 지켰지만 평온을 잃었다. 내 이야기는 고요한 어느 저녁에 끝이 났다. 나는 현관의 나무 의자에 앉아 석양이 정원에 길게 들이운 빛을 바라본다. 내 아들 태수는 여전히 이곳에 있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그는 소심하게 걷고 내 시선을 늘 피한다. 우리 사이엔 여전히 피의 끈이 있지만 그 균열은 결코 완전히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는 떠났고 사돈도 더 이상 오지 않는다. 넓은 저택엔 이제 몇 사람만 남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다. 나는 안다. 그 침묵은 평온이 아니라 상처의 흔적임을. 나는 더 이상 가족에 대한 환상을 품지 않는다. 나는 배웠다. 병원에 버려진 늙은 어머니가 있을 때 사랑은 이미 그 순간 죽었다는 것을. 이후 내가 한 모든 일은 나 자신을 위한 공정한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냉혹한 길을 택했고 끝까지 걸었다. 재산을 지키고 명예를 지켰지만 대가는 외로움이었다. 밤이 내리면 나는 문을 닫고 길게 들이운 내 그림자를 바라본다. 나는 속으로 다짐한다. 복수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배신자는 고개를 숙이게 한다. 나는 수첩을 덮어 남편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향 연기가 아른거리고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여보, 나는 옳은 일을 했어요.